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좀 할 겁니다. 변수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아마 오늘 계속 변수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시 이 녀석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자바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 선언이라는 말과 초기화라는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자바 그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에다 입력을 했다면 하나의 코드죠. 한 줄의 코드이자 하나의 코드입니다. 세미콜론이 찍혔으니까,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그죠? 얘를 이렇게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요. 이 한 줄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얘는 한 번에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진행을 한 거고요. 얘는 선언 따로, 초기화 따로 한 건데, 자,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변수 선언 및 초기화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얘는 변수 선언이에요. 그리고 얘가 변수 초기화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물론 특정 변수들은 나눠서 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조건 한 번에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일반적인 변수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언 및 초기화를 나눠서 하거나 한 번에 하거나 둘 다 가능해요. 자, 근데 선언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바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decla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녀석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이라고 번역이 된 거고, 이 초기화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기화는 아예 비워버리는 거죠. 없애는 거. 근데 그 초기화의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초기 값을 설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없애는 초기화, 이거는 보통 클리어라는 단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초기화는 이니셜라이즈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값을 설정하는, 이런 세팅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단어다라고 해서 선언 및 초기화, 선언은 쉽게 말하면 만들었다의 의미고요. 초기화는 값을 넣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하고 나면 앞으로는 이 한 줄, 제가 뭔가 적어 드릴 건데 이 한 줄에 대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말하지 않을 거면은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생각이 가능할 정도로 익혀 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자, int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었죠? 정수형이었죠. 자, 지금 이 한 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얘는 하나의 공간이고요.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이게 지금 이 한 줄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자, 이 블록 씌워놓은 한 문장은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다면 바뀐 타입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정수형이 아니라 뭐 더블이 왔다. 그러면 얘는 실수형이죠. 그럼 오직 실수형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이 한 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숙달해야 됩니다. 이 한 줄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걸림돌이 될 거예요. 자, 오직이고요. 오직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위험한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예 이거 외적인 상황을 못하게 막는 그런 단어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진짜 오직이에요. 정수형 데이터가 아니면 이 x라는 변수, 이렇게 만들어진 x라는 변수한테는 값이 들어갈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 말인즉슨 뭐냐, 지금 x의 데이터 타입은 int이기 때문에, 정수형이기 때문에 5라는 값을 넣겠다라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였죠. 이거는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안 된다고 뭐라고 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얘는 실수죠. 실수도 안 돼요. 얘는 정수형 타입이니까. 정수형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쵸?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안 돼요. 이 false라는 걸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불린이었습니다. 그 녀석들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녀석인데, 자, 이 한 문장,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꽉꽉 담겨 있는 이 한 문장, 선언과 초기화를 나눴을 때도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이렇게 선언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까지, 초기화기 때문에 x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넣겠다. 값을 넣는 행위. 한 번에 했으면은 이 한 문장이고요. 두 번에 나눠서 했으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두 번. 결국 똑같은 얘기죠. 근데 명확하게 차이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직 아주 중요해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 변수 x에는 여기 이쪽에 있는 값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하나의 공간이라고 괄호를 열어가면서까지 타이핑을 직접 했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변수를 만들고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하는 이 과정을 제가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x라고 하는 인트형 타입의 x라고 하는 이 변수를 이렇게 하나의 박스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박스에다가 뭘 넣겠다고요? 5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박스는 하나의 공간이래요. 공간이 하나인데 값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공간이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변수는 오직 단 하나의 데이터만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오직이 나왔어요. 오직 단 하나의 데이터. 복수개의 데이터를 변수는 스스로 가지지 못해요. 그 말의 즉슨 뭐냐면, x라고 하는 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만약에 5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제 7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7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원래 있던 5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덮어 씌워지는 개념. 자, 이걸 이제 재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다시 바꾸는 거. 이걸 이제 재할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할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어에서 변수를 만들고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변수들은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 부품의 램이라고 하는 녀석,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메모리죠, 램. 이 녀석 영역 어딘가에 이렇게 진짜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얘가 사용되는 시점 혹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 이것도 변수의 종류마다 달라요. 언제 할당을 받느냐가 다 다른데, 이렇게 할당을 받고 거기에 값을 저장한다라는 느낌처럼 일단은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저장하진 않아요. 근데 값을 바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원래 있던 값이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값이 남는, 그게 재할당,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 배운 거예요, 지금. 오직 정수형 데이터. 이 정수형 데이터는 누구 때문에? 인트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그 시점에 데이터 타입을 적었으면 그 변수는 애초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 줄을 적었으면 이제 이 x라는 변수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정수밖에 못 나와요. 정수만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 녀석의 타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애초에 절대로 다른 타입을 보관할 수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거랑 하나의 공간, 오직 단 하나의 데이터만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변수가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진대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객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건데, 이 객체를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를 사용해서 컨트롤 할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객체라는 이 녀석은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그냥 이런 느낌?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객체예요. 근데 그 객체를 변수를 사용해서 컨트롤 할 거래요. 근데 변수는 오직 단 하나의 값만 가진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얘를 확실히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걸 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겨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이 개념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객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이거 하나 더 좀 강조해서 적어드리자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변수를 선언하는 당시에 지정한 데이터 타입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자바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다뤄봤는데 이제 진짜로 REPL에다가 코드를 적어가면서 이것저것 좀 볼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int x는 5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한 줄 뭐라고요? 오직 청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의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x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면 지금 선언을 했고요. 초기화까지 완료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우리가 코드에 뭔가 출력문 같은 거를 입력을 해야 콘솔에는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사실상 이걸 실행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출력문 부분이 주석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실행하면 5가 나올 것 같죠? 뭔지 잘 모르겠지만 5가 나올 것 같죠? 실제로 5가 잘 나옵니다. 근데 얘가 왜 5가 나올 수 있는지 아까랑 다른 거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상황을 보여드렸던 이거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예요? 지금은 x라는 변수를 만들어 냈으니까요. 아까 전에 이거 찍었을 때 hello라고 하는 변수 variable을 cannot find 찾을 수 없어 라고 했죠. 변수가 없으니까.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이 상황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요? 이 코드 실행하면 이거는 에러겠죠? 방금 전에 hello 에러 떴던 거랑 비슷합니다. x라는 변수를 찾을 수가 없대요. 왜? 만들기 전에 사용했으니까. 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 런 버튼을 누르는 행위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한다라는 개념, 이 런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 녀석,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실행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이름이 메인 메서드거든요.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런 메서드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근데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이 메인, 소문자 메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라고 한 그 표현도 이 메인 메서드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문에 사용하고 있는 이 x는 아직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 세 번째 줄이 네 번째 줄인 얘보다 먼저 실행이 될 거니까. 그죠? 만들지도 않아 놓고 쓰겠다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바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되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걸 공부를 하실 때 그 언어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잘 캐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먼저 만들어내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3. 얘는 에러입니다. 근데 에러 내용을 봐야겠죠. 자, main.java 네 번째 줄이래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variable x는 is already defined.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정의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수 x가 이미 정의되었대요. 어디서? 메인 메서드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제가 메인 메서드 방금 이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녀석의 안쪽에서 이 x라는 변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int x는 5라고 우리가 코드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 만들어 놓고 5라는 값을 넣겠다 했는데 여기서 int x 또 나왔어요. x라는 공간을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int 타입으로. 근데 이 녀석을 그냥 불러다가 너 값 제할당할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x라는 애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데이터 타입이 적혀 있으니까. 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드는 거. 그럼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진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x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출력문에서 사용되는 이 x는 얘를 이 녀석을 써야 돼요? 이 녀석을 써야 돼요? 이거 자바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내가 스스로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겠는데 조금 위험한데? 라고 느껴지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한 녀석들 아예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변수는 같은 이름으로 선언할 수 없다. 이름이 중복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선언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같은 공간 내에서라는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자바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변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공간이라는 개념. 근데 이거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스코프랑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말로 얘기를 하면 유효 범위랑 생명주기 정도거든요. 스코프가 유효 범위고요. 생명주기가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유효 범위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살아있을 수 있는, 변수가 생존해 있을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은 깊게는 안 들어갈 건데 나중에 한 번 더 필요한 시점이 되면 얘기를 할 겁니다. 종류가 이런 게 있어요. 지역, 그리고 인스턴스, 그리고 클래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랑 클래스를 좀 묶어서 이제 전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지금은. 자,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이니까 local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역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역 변수, 뭔가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죠? 실제로 단어도 로컬이 쓰였어요. 특정 지역을 의미합니다. 전역은 전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필드, 아예 그냥 넓은 광활한 공터 느낌을 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사용하는 이 녀석들은 둘 다 지역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간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역이 아니라 전역에다가 뭔가를 x라는 이름으로 또 변수를 만들어내면 그 녀석은 생존할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둘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는 게 이런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차피 이 메인 메서드를 벗어날 일이 딱히 없으니까 한동안은 이 메인 메서드의 중괄호 블럭 안쪽, 이 중괄호 안쪽이 같은 공간이다 라고만 일단 봐주세요. 이게 무조건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나서 이 지역이냐 전역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더 하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다 확립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실행 결과가 이건 3이 나오죠. 아까랑 달라진 점은 이 x를 사용할 때 앞에 데이터 타입이 있냐 없냐예요. 데이터 타입이 없으면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x를 불러온 겁니다. 자, 근데 불러왔을 때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 과정이죠. 얘는 재할당을 한 거예요. 얘는 값으로서 활용했죠.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얘는 여기선 지금 값으로 쓰인 거고 여기는 재할당이라고 하는 공간으로서, 변수의 역할로서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한 거고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뭔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얘는 값일 것 같고 얘는 뭔가 값을 새로 넣는 것 같죠. 재할당은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죠?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흔히 좀 쉽게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변수가 이퀄 마크, 얘는 이제 대입 연산자였죠? 대입 연산자의 좌변에 있으면 공간이에요.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면 무조건 공간이에요. 얘는 공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코드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녀석이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값으로서의 역할이었다면 지금 이 코드는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면 공간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근데 이렇게 적어드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애초에 이것만 봐도 얘 이퀄 마크 우변에 있나요? 아니죠. 이게 생각보다 쉽게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변에 있으면 값이 아니라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코드를 이렇게 썼대요. 출력 결과는 얘는 8이에요. 8. 근데 왜 8이 나왔는지 알아야겠죠? 자, 선언과 초기화에서는 이퀄 마크의 좌변에 당연히 있으니까 이 녀석은 공간, 얘는 값이겠죠? 그래서 x라는 공간에 우리가 5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줄 코드를 내려갑니다. 이 녀석은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공간이죠.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 녀석은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얘는 값이죠.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퀄 마크 우변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 좌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5라는 값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5 플러스 3, 숫자 더하기 숫자겠네요? 왜냐면 이 5라는 값은 어떤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 숫자죠. 그럼 숫자 더하기 숫자는 우리 해봤듯이 연산을 그냥 하겠죠. 8. 그럼 이 8이라는 값을 x라는 변수한테 다시 재할당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 x, 변수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값이죠.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이퀄 마크 기준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얘 값이에요. 그럼 얘가 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8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코드가 쓰여져 있고 이 코드를 우리가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컴퓨터가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일단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코드를 마주쳐요. 그 라인을 마주칩니다. 딱 봤을 때 얘가 이거 변수 선언과 초기화네? 하면 x 만들어 놓고 오라는 값을 넣어놔요. 이렇게. 이거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메모리에 할당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코드를 만났죠. 이 코드에서 변수가 값으로서 활용이 된 부분이 있으면 일단 그 부분을 값으로 치환해요. 치환이라는 건 값을 갈아 끼우는 겁니다. x라고 하는 녀석이 가진 값으로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산되는 과정을 제가 메모장으로 보여드리면 컴퓨터가 동작하는 그 순서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간 만들어서 값 넣은 거니까 그냥 끝나요. x는 이제 5예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얘는 공간이고 얘는 값이니까 먼저 이걸 해요. 그리고 얘는 대입 연산자고 얘는 덧셈 연산자, 얘도 연산자거든요. 얘는 덧셈이에요. 그럼 이 연산자 두 개 중에서 누가 우선순위가 높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애를 먼저 합니다. 여기선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이 녀석이 높아요. 그래서 5 더하기 3을 먼저 해요. 그리고 x라는 녀석이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8이라는 값을 받아요. 재할당이 됐죠. 자, 코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줄 코드를 만났는데 출력문이에요. 변수 x 값이죠. 그러면 치환해요. 그리고 출력해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로 그냥 이 출력이 가능한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x는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실행하면 8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해서 컴퓨터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가진 값을 이 자리에 남겨놓고 출력문 안에 숫자가 써있네? 그럼 숫자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점점 개념을 배워나갈수록 되게 중요한 느낌이 될 거예요. 이 컴퓨터의 연산 순서, 흐름. 이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로직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냥 차근차근 컴퓨터의 흐름을 쫓아가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를 어떻게 짜야 될지 좀 쉽게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애초에 코드가 이렇게 쓰여 있나 저렇게 쓰여 있나 관심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니까 이걸 보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컴퓨터는 진짜 그 라인을 직접 마주치고 실행을 눌러봐야 본인이 직접 실행하려고 이것저것 두드려 봐야 알 수 있어요. 해보기 전까지는 예상이 불가능한 게 컴퓨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예상을 하고 그 예상 결과를 눈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떨까요? 이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출력문이 이제 2개입니다. 2개의 출력이 될 거예요. 순서대로 5, 8 나오겠죠. 맞나요? 자, x가 5인 시점에 지금 네 번째 라인 이 코드를 지날 때에는 x는 5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코드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x는 컴퓨터가 치환해야죠. x는 몇? 5. 그럼 5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코드 만났어요. 값으로 사용된 부분 먼저 치환. 그럼 5 플러스 3이 대입보다 연산자 우선순위 높다 그랬으니까 먼저 연산. 그리고 다시 대입. 그러면 이 시점에서 x는 8. 그래서 8 출력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같은 거 해보면서 재할당 같은 것도 해봤고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합시다. 여기 적어드린 내용은 이제 지울게요. 혹시 저런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서 기록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13이겠죠. 왜? 선언했고 초기화했고 선언했고 초기화했어요. X랑 Y 이름 다르니까 공존할 수 있죠. 변수 2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변수들을 뭐 하고 있어요? 연산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이런 코드를 만나면 값으로 먼저 치환을 한다 그랬죠. 그럼 x 자리에 5가 남을 거고 y 자리에 8이 남을 거니까, 그럼 5 더하기 8이라는 식이 완성이 됐네요. 이거는 숫자 더하기 숫자니까 13으로 연산의 결과가 남겠죠. 그러면 출력문 안에 13 숫자 들어있네요. 13 출력해야죠. 이러한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x 콜론 5 나오겠죠? x 콜론 5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똑같아요. 자, x가 값으로 활용된 이 부분 치환되어져. 이 선언 초기화는 저장한 거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출력문에서 얘 값으로 치환. 그럼 결국 문자 더하기 숫자 아니에요? 문자 더하기 숫자면 자바가 숫자를 문자로 바꾼다 했고, 그렇게 문자 더하기 문자가 되면 이 문자들은 이어붙이기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 남겠네요. 그거 화면에 보여줘야죠. 콘솔에. 이렇게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아니, x 콜론 13. 자, 얘는 x 콜론 58이 나옵니다. 갑자기 생뚱맞죠? 58이 어디서 나왔어? 자, 얘는 메모장으로 가져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컴퓨터 연산. 일단 변수가 선언되고 초기화가 됐는데 여기서 두 개 다 됐죠. 그리고 출력문을 만났는데 값으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은 녀석들이니까 얘는 5, 얘는 8이죠. 치환했어요. 자, 앞에 있는 플러스 연산과 뒤에 있는 플러스 연산 같은 연산이죠. 우선순위가 왼쪽이죠.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야죠. 그럼 결국에는 얘를 먼저 한다는 건데, 블럭을. 문자 더하기 숫자네요. 아까 보셨죠? 문자 되고 이어붙이기. 그러면 남은 거는 문자 더하기 숫자네요. 그럼 얘가 문자 되고 이어붙이기. 그래서 x는 58 나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x와 y의 그 연산된 덧셈 연산이 완료된 결과를 출력하고 싶다면, 이 앞에 있는 문자는 뭐 그냥 바꿔도 안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만, 이 녀석의 연산된 결과를 보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말씀하세요. 수학에도 이제 우리가 특정 연산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괄호라는 걸 사용해서 그 연산의 우선순위를 올려줄 수가 있어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이제는 13이 나옵니다. x 플러스 y 콜론 13. 왜냐면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을 먼저 할 거니까. 자, 이쯤에서 하나 키워드 드릴 거예요. 이것도 화면 일단 보시고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다양한 글들이 있을 텐데 뭘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좋아요. 자, 우선순위 1이고 14까지 있네요. 숫자가 낮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더 먼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덧셈 여기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연산자, 대입 연산자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덧셈이랑 대입이랑 누가 훨씬 높아요? 덧셈이 훨씬 높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x 이퀄 x 플러스 3 했을 때 이걸 먼저 하고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괄호는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죠. 우선순위가 가장 높네요. 괄호에 있는 걸 먼저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 한 번쯤 검색을 해서 쭉 보시면 좋은데, 이 상황 속에 비트 단위의 논리 연산자, 비트 단위의 시프트 연산자 빼세요. 이거 두 개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쓸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안 써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짜리는 우리가 쓸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면 좋고, 얘는 뭐 설명이 써있지는 않은데 아까 이퀄마크 두 개가 무슨 뜻이라고요? 같다죠? 자, 이퀄마크 앞에 느낌표가 하나 생겼어요. 두 개 중에 앞에 있는 녀석이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이건 같지 않다를 의미해요. 왜냐면
이 우선순위 두 번째에 있는 이 느낌표, 이 녀석이 부정이거든요. 언어에서 느낌표라고 하는 이 표시는 대부분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 부정과 반전 같은 느낌인데 결과를 뒤집는다예요. 반대로. 만약에 true, 이 녀석한테 느낌표를 붙였다. 그러면 참을 뒤집었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값을 뒤집어 버리는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퀄 마크 하나를 느낌표로 바꿨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한 번쯤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좋고요. 막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외워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활용을 하다 보면 얼추 기본적인 녀석들은 다 느낌이 올 거고요. 기본적이지 않은 녀석들 나올 때는 한 번씩 찾아보면서 해도 되고요. 그러면 괄호를 빼고 이거는 쉽게 예상이 되죠? 곱하기니까 40이죠, 40. 지금 이 뒤에 숫자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어차피 문자니까. 왜냐면 덧셈보다 곱셈이 연산순위가 높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보죠. 이건 지금 문자 곱하기 숫자 하려는 거죠. 이건 어떨까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부터 한번 보죠. 아이고.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에러죠. 안 됩니다. 애초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문자 곱하기 문자죠. 아까 문자 더하기 문자는 가능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는 아까 문자 더하기 문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실제로 덧셈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 결합 연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문자 더하기 문자가 되는 거네. 실제로 문자한테 곱하기가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는요. 이건 이제 문자 곱하기 문자가 아니라 문자 곱하기 숫자가 됐어요. 얘도 안 돼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문자 더하기 숫자 원래 같은 데이터 타입이 아니면 연산이 불가능해야 정상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바가 알아서 형태를 바꿔줬으니까 누구를? 숫자를 문자로 바꿔줬죠. 자, 문자랑 숫자랑 연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자바가 일단 뭘 시도하겠어요? 바꿔야죠. 이 녀석을 문자로 바꾸려고 시도할 거예요. 바꿔놓고 보면 문자 곱하기 문자죠. 당연히 안 되죠. 그쵸?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이런 연산은. 가능하게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이런 진짜 사칙 연산 같은 경우에는 덧셈 말고는 안 됩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플러스는 이어붙이기가 됐는데 얘는 없어요. 진짜 덧셈 말고는 안 돼요. 사칙 연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는 580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580 잘 나와요. 왜 잘 나와요? 편수 이름 다르잖아요. 그쵸? 숫자 1, 2 붙었으니까 x랑 똑같은 녀석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른 이름으로 잘 호출했으니까 불러냈으니까 문제 없죠?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거 실행하면 얘는 안 됩니다. 에러가 심각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게 화면상에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아까 전에 얘는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 거를 비정상으로 해놓은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x1, x1 문제 없죠? EX 썼는데 이거 좀 색깔 다르지 않나요? 혼자 괜히 초록색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변수 명명규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변수 명명규칙이라는 건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라고 하기 전에 아예 불가능한 것. 첫 번째, 변수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숫자를 앞에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랑 같은 결인데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변수명은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애초부터 뭔가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숫자로 시작하는 규칙도 어기고 있죠. 애초에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로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111이라는 이름으로 8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다.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111이라는 공간에 8. 여기서 111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얘는 자바 입장에서 이 코드만 봤을 때 이거 지금 숫자 111을 출력하려고 하는 건지 111이 111이라는 변수를 가져다가 출력을 하려는 건지 자바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보면은 우리가 변수가 오직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지는 이유도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거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x가 공간인데 5랑 지금 제 할당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나서 x를 출력하겠대요. 그럼 자바가 x가 가진 5, 3 중에 누구를 출력해야 돼요? 그걸 자바 스스로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단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바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뭔가 이거 판단이 좀 애매한데 라는 상황을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 빼고 변수 명명규칙 아예 불가능한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예약어로 변수명은 예약어로 만들 수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예약어가 뭐냐면 자바에는 이미 기능을 가진 채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 중에도 이미 있어요. 누구? int 혹은 클래스 혹은 뭐 public 이미 써있는 것들 중에 되게 뭐가 많아요. 이런 녀석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못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변수 이름을 int로 짓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실제로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변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약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미 기능이 정의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로는 못 만든다. 그리고 이것도 사용 가능한 특수 문자 중에는 이것과
이거밖에 없다. 달러라고 하는 것과 언더바예요. 이거 이 두 녀석밖에 없습니다. 바꿨어야지 좀 덜 헷갈리겠죠? 이렇게 언더바랑 달러 이거밖에 안 돼요. 다른 특수 문자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인데 제가 뭐 달러를 이렇게 붙였어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언더바를 붙였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언더바랑 달러를 둘 다 붙였어요. 문제 없어요.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만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심지어 이 녀석들은 앞으로 가도 문제 없어요. 달러가 앞으로 가도 문제 없습니다. 이 특수문자 두 개는 그냥 변수명에 아무 때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요. 얘는 어떨까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다른 명령 규칙에서 이어질 텐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애초에 이걸 어기면 에러예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안 지켰을 때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근데 안 지키면 개발자 동료한테 혼나요. 안 돼요. 그래서 꼭 지켜야 돼요. 자, 뭐냐면 첫 번째, 변수명은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이 변수가 가질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트로 변수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A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이 변수 A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A는 어떤 의도로 쓸 거예요 라는 걸 제가 말을 안 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변수를 가지고 뭐 할지 예상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예상하려면 이거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값 가지고만 힘들겠죠. 자, 만약에 제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면 제가 뭐 어떤 의도로 이 변수를 만들었는지 예상 가능하시죠? 어떤 의도예요? 나이죠. 변수명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의미를 이름에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협업하는 관계에서도 효율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해서기도 합니다. 제가 스스로 개발을 막 하고 있는 당시에는 A, B, C, D, 뭐 X, Y, Z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일을 한두 달 하다가 갑자기 이거 수정 좀 해야 되네? 해갖고 돌아갔어요. 기억날까요? 안 나요. 진짜 안 납니다. 아유, 그 정도면 나지 않을까? 안 나요. 1, 2주만 지나도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내가 왜 이걸 만들었더라?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변수 이름을 잘 지어야 되고 협업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도 변수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표기법에 준수해서 변수명을 지어야 한다. 표기법이라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거는 근데 뭐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 안 따라치셔도 돼요. 이제 처음에 파스칼 표기, 그 다음에 뭐 카멜 표기, 그 다음에 뭐 언더스코어라고도 하고 뭐 스네이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헝가리안 뭐 등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바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헝가리안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파스칼 쓰긴 씁니다. 근데 변수명 지을 때 안 써요. 얘는 좀 달라요. 카멜 표기 씁니다. 변수명 지을 때 써요.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건 얘예요. 지금 변수 상황에서. 그다음 언더스코어 변수명 지을 때 쓰긴 쓰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안 쓰고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해요. 자,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얘는 의미적으로만 먼저 보여드리면 클래스명 지을 때 사용을 해요. 파스칼은. 이것도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파스칼 표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름을 짓다 보면 당연히 여러 단어가 섞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생각이 안 나네. 두 단어를 합친 거. 두 단어를 합친 거 뭐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두 단어를 제가 쓸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포함된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지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데이터를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변수명이 잘 안 읽혀요. 왜냐면 길죠. 긴데 다소문자니까 생각보다 잘 안 읽힙니다. 그리고 변수명 지을 때 이 이름 길이에 대한 제한이 딱히 없거든요. 실제로 긴 이름을 가진 변수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안 읽혀요. 그럴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표기법이 존재하는 건데 파스칼은 뭐냐면 첫 글자 대문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 대문자 만약에 뒤에 단어가 또 붙었다. 그럼 그 녀석도 첫 글자는 대문자. 이게 파스칼 표기예요. 처음부터 첫 글자를 대문자로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럼 단어가 3개가 붙으면 대문자는 몇 개 있겠어요? 3개. 그게 파스칼 표기입니다. 실제로 클래스명을 지을 때 다 그렇게 사용을 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REPL에서 이 메인이라는 클래스도 첫 글자는 대문자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그리고 카멜은 실제로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모든 경우에 이런 카멜 표기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처음 시작하는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되 두 번째로 오는 단어부터 대문자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글자를. 그러면 카멜 표기법을 사용했을 때 단어가 3개짜리로 이름을 지으면 대문자는 몇 개? 2개. 처음 거는 대문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게 카멜 표기입니다. 실제로 변수명 지을 때 그리고 나중에 메서드명 지을 때 다 이 방식 써요. 클래스 제외하고는 자바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언더스코어랑 스네이크 이거는 뭐냐면 되게 간단한데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단어의 사이를 언더바로 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두 단어가 명확하게 티가 나니까. 그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언더스코어는 제가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작업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이런 표기법을 쓰기도 하고요. 사실 자바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도 상수에서 써요. 상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긴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변수가 변할 수 있는 수였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이런 녀석의 이름을 지을 때 언더스코어 표기를 쓰는데 이때는 언더스코어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상수는 예를 들어서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으로 상수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름을. 전체를 다 대문자로 합니다. 보통 상수는 이렇게 해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명령규칙이랑 의미내포, 표기법 준수. 우리는 카밀 표기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수 이름 지을 때. 그리고 뭐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그냥 중요한 개념? 자, 제가 만약에 int age 그리고 int 뭐 이렇게 변수를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이 세 변수는 같은 지역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각각을 출력한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10, 20, 30 얘는 나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변수는 소대문자를 구별을 한다. 소대문자가 다르면 다른 이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멜 표기를 사용할 때도 정확하게 잘 구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자잘한 오타 같은 것 때문에 생각보다 에러를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자바 같은 경우는 되게 깐깐한 언어라서 오타가 났을 때 이 오타를 이제 오타에 해당하는 그런 녀석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러면 애초에 실행하기 전부터 다 알려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서 SQL을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거 에러로 안 알려줍니다.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몰라요. 그냥 실행해 봐야 돼요. 근데 실행해 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찾아야죠. 왜?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오타, 그러니까 소대문자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명명규칙에 대한 얘기까지 했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변수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